예, 안녕하세요. 28년 전통 독서토론 논술 전문학원 대치동 CNN 논술의 줌 학부모 설명회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예비 중일이 되는 현 초육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각 배움터마다 오프라인 설명회도 많이 진행이 됐고, 오늘 줌 설명회는 특히 예비 중일에게 필요한 개정교육과정 분석과 서술형, 논술형 비중 강화에 따른 대책, 그리고 수행평가와 관련된 준비 방법, 또 저희 다보기 시리즈 이렇게 안내들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줌 설명회를 매월 두 번씩 정기적으로 다음 달 중등부 프로그램 안내, 초등부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코로나 때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다음 2026년부터는 유튜브 영상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할 예정이어서 마지막 줌 설명회가 지난 월요일 중등부 프로그램 안내, 영상 녹화본 홈페이지에 공유해 드렸고, 내일은 초등부 프로그램 안내에 대한 설명회가 오전 11시에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 몇 가지 참고 드릴 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파일은 CNA 논술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기도 한데요. 지난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이라고 해서 소위 2040년 수능 폐지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지난주 요번 고3들 대상으로 한 2026학년도 수시 선발 결과가 나와서 뭐 서울대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들이 최초 합격자 발표했고 지금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9월에 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8학년도 신입학생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뭐 서울대가 발표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8학년도 입학 계획들이 뭐 순차적으로 발표될 계획이어서 이 자료들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대 이번 수시 결과에서는 지역 균형 그리고 일반 전형 이렇게 모집을 했고 뭐 지역별 현황 자료들도 특징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주목한 건 학교별 고교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게 지역 균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93%가 일반고, 그러면 이제 자공고, 자사고가 일부 3% 정도 있고, 뭐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에서는 지역 균형 전형으로는 합격한 학생이 없더라. 그래서 현 고1부터는 아예 지원 자격을 일반고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별 2명이었던 지역균형 추천 인원이 학교별 3명으로 늘어나는 요 변화를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일반 전형은 일반고 합격생이 430명인데 영재학교 합격생이 429명이니까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인원을 감안해 보건대 대단히 많은 자연계 학과들의 영재학교 학생들 또 과학과 학생들이 수시로 합격을 했구나. 지금도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균형도 수능 최저가 폐지되는 상황이어서 2033, 2040 단계별 수능 폐지와 관련된 일종의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고와 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수시에서는 일반 전형에서 굉장히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보시면은 수시에 많이 보낸 학교들에서 베리타스 알파라는 사이트에 뭐 탑 50개 학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순위의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인원수로만 놓고 보면은 올해 가장 많은 서울대 수시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는 대원외고와 외대부고가 28명, 그래서 재학생이 27명씩이고 졸업생이 1명씩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외대부고에 비하면 200명 정도지만 하나고도 20명의 서울대 수시 합격생을, 그리고 명덕, 한영, 제일외고가 상당히 신기하게 17명 똑같이 수시 합격생을 배출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결 자료를 보실 때 수시는 재학생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나중에 이제 정시는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이 뭐 반반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보실 수 있고 특히 지금 고3, 고2 친구들까지 입시하고 현 고1 친구들이 보는 2028 입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9등급제 내신하에서의 합격생과 5등급제 내신하에서의 합격생 이 분포의 차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40 수능 폐지와 관련된 서울시 교육청의 제안은 일단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래형 대입제도에서 강조했었던 2040년도 수능 폐지와 관련된 로드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은 현 초5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30년부터 성대평가와 절대평가로 섞여 있는 지금 내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자라는 중간 로드맵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5살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될 2040학년도부터는 내신 절대평가가 정착이 되고 서논술형 평가가 안착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수능을 폐지하는 이런 식의 좀 장기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교육청이 정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2033학년도 내지는 2040학년도까지를 내다보는 중장기 대입제도의 변화를 추적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좀 많이 언급된 부분들이 선원수령 평가로의 단계별 전환이라고 해서 초중고 모두 서술형, 논술형의 평가를 더 확대시키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재 30% 정도였던 선원수령 비중을 초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50% 정도로 더 선원수령을 확대하는 이런 식의 로드맵도 중간에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로드맵에 맞춰서 현재 고1 친구들의 1학기 내신을 보니까 국영수사과를 다 1등급 받은 친구들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나왔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구에 있는 강남 서초교육청 33개 학교에서 전과목 1등급이 99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9등급제 4% 1등급보다 5등급제 10% 1등급이 좀 많아진 거는 맞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해야 되니까 1.0 내지는 전과목 1등급 친구들은 점점점 줄어들 거라서 일단 기준을 삼는 내신이 한 학기에 2등급이 하나씩 있을 때 3학년 1학기까지 한 5과목 정도 2등급을 받게 되면 1.16 정도의 내신으로 환산이 되는 상황이니까 기존 9등급제에서는 뭐 내신 1, 2등급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5등급 제하에서는 1점대 초반 학생들끼리 경합을 하겠구나. 그러면 내신이 미세하게 차이가 날 테니까 뭐 추가적인 변별 장치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고1 친구들의 2028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 계획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수시 선발을 하고 정시 모집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시의 지역 균형은 3배수 안에 들었을 때 면접이 30%, 일반 전형도 2배수 안에 들었을 때 면접이 50% 들어가는. 그래서 1단계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겠지만 최종 합격은 면접 평가까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으로 3배수를 선발하지만 교과 역량 평가를 40% 추가하기 때문에 어, 내신이라든가 선택 과목, 그리고 이제 면접까지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3배수를 뽑은 상황 하에서 교과 역량 평가 20%에다가 적성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소위 MMI, 다중 미니 면접을 추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대가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초등 때부터의 꾸준한 독서가 좀 필요할 거고,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 같은 경우에 특히 요번 중1 친구들이나 고1 친구들은 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확정이 됐고, 새 교과서는 2025년 올해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09년생 고1 친구들은 내년 고2가 됐을 때 새 교과서, 내후년에 고3이 됐을 때 또 새 교과서가 됩니다. 그리고 1, 2년생 지금 중1 친구들이 새 교과서였고, 내년에 중2가 또 새 교과서, 중3이 또 새 교과서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 도서들도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특히 교과서 소설 다보기, 시 다보기, 수필 다보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종 교과서들을 망라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중학교가 선택하고 있는 출판사 작품뿐만이 아니라 소위 해당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작품들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으로 예비 중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비 중일 설명의 연사로 평점배움부터 수업하고 계시는 주선아 선생님께 안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시 공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12월 줌 예비 중일 학부모 설명회 연사로 나오게 된 주선아입니다. 평촌 배움터에 출강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저도 떨리지만 이제 어머님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굉장히 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초등학교 방학인데요. 그 초등학교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중등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어린 아이처럼만 보였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이대로 되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과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 이것도 좀 몰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신다고들 해요. 그래서 한자어, 뭐 개념어,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은 단어들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약간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들 하시고, 그리고 또 뭔가 이유라든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근거나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만 말해버리는 친구들. 사실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가지지 못하고 그걸 가졌더라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실 텐데, 이제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내신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걱정. 그래서 지필평가, 수행평가, 게다가 이제 앞으로 뭐 수능까지 뭐 논술수령 평가로 바뀐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렘보다는 큰 불안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큰 부분에서 이제 겪게 될 변화들을 아주 간단히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신 시험, 그리고 수행 평가,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수능의 변화,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게, 초등학교 때는 이제 매우 잘함을 이제 받아왔는데, 과연 이게 중등에서 올 A로 이어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많으시죠. 걱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독서 전문가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중등, 고등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던 친구들이 중등이 되면서 무너지고, 또 고등이 되면서 한 번 더 무너지는, 그래서 매우 잘함이 올 A로 가기 어렵고 그 올 A가 또 고교 1등급으로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조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내신과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본인이 그 시험 범위를 다 다루지도 못하고 복습을 못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 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 관리, 이런 거, 그리고 복습, 이런 것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좀 충격적인 결과인데,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1명만이 이제 교과서를 혼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뭐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하면 교과서를 공부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저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충격적이지만 요즘 친구들은 교과서조차도 이해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요번에 개정된 교과서 사회 한 페이지를 여기 오른편에 놔뒀는데요. 이제 이 교과서를 보면서 제가 조금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이건 딱 이 친구들이 모르겠구나 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를 것 같다 싶은 거를 이렇게 네모를 쳐봤는데, 딱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한자어죠. 근데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한자어, 개념어, 뭐 학습 도구어,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어를 모르면 글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러면 의욕이 상실되고 또 의욕이 상실되면 책이나 글을 더 안 읽게 되고 단어를 또 모르게 되고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랑도 관련이 된다는 건데요. 왜냐면 사실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학습량이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 모든 내용들, 모든 과목을 다 선생님이 붙어서 그리고 다 인강을 들으면서 설명으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엑기스만 추려놓은 교과서를 본인이 스스로 읽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굳이 인강이나 다른 수업을 찾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설서라든지 조금 쉽게 요약되어 있는 것들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글, 상대적으로 긴 글을 읽고 긴 글 안에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는 친구랑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요약된 단순 암기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친구랑 깊이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개념을 과연 꺼냈을 수 있느냐, 단순히 암기만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야기한 원인이죠. 스마트폰과 AI의 문제점이 좀 일단은, 이건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친구들, 그리고 성인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속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자 형식으로 이렇게 훑어보기, 건너뛰기를 하면서 읽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물론, 아니, 그래도 중요한 내용만 팍팍팍 빨리빨리 그냥 파악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참을성이 약화되고 긴 글 읽기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게 사실 궁극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 내용을 조금 파악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유추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깊이 있게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읽으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지만 할 수 있는 비판적 독해 능력 같은 게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조금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OECD 평균의 47.4%, 그리고 한국은 그 절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요즘 시대에 넘쳐나는 가짜 뉴스, 뭐 스매싱, 뭐 스팸 문자 이런 거에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초등 친구들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되게 강조를 해요. 이게 진짜라고. 근데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면 쇼츠에서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자라면서 자기가 접한 정보들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의심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사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살다가 인터넷을 많이 쓰던 시절로 넘어갔기 때문에 책이나 신문 같은 조금 더 공식적이고 신뢰할 만한 매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게 지금 어렵다는 상황이 어렵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일관성 있는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어, 사실 독서 전문가 선생님들 인상이 굉장히 보통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도 스마트폰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다 굳으세요. 얼굴이 굳어서, 아, 그래도 스마트폰만큼은 최대한 늦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약속을 좀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서울대 의대였나? 아니면 의대에 아들 보내신 학부모님 인터뷰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분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초등까지는 어떻게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버티시다가, 이제 풀어주시기로 했대요. 근데 대신 지금 사주겠다, 너를. 사주겠지만, 약속을 하나 하자. 첫 번째로 이거 내가 무제한으로 풀어준다고 하셨대요, 데이터를. 근데 이거 2년 약정이다. 중등 2년 시기 동안은 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2년 뒤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 중3 시기부터는 중요한 시기니까 그때부터 폴더폰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당장 우리 친구는 지금 쓰고 싶으니까 알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뒤에는 굉장히 약간 반발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하고 이제 폴더폰으로 다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알아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도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고 아이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아, 우리 부모님은 안 되는 거 끝까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아이가 그런 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미 아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일단은 중요한 시기, 이제 고등학교 시기가 될 때쯤에는 너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짜고짜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너도 솔직히 생각하면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니?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인지를 해야지 사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게 되고 부모님과의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악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할 시간을 수치화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보시면 좀만 하고, 조금만 하고 이제 공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30분만 하고 이제 공부하렴. 오늘은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1시간만 하고 그 이후에는 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어야 해. 이렇게 수치화를 해주셔야 돼요. 수치화를 하면 어쨌든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는 1시간을 했다. 30분을 했다. 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하고 나서 공부해.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하고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결국 그걸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몇 분이라도 했다라는 걸 느끼게 하게끔 수치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소에 모아두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거실에 이제 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다른 장소에 모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간단히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큰 틀에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 과정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아는 게 앞으로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친구들한테 저는 학습 목표를 꼭 읽으라고 하거든요. 사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이 아이가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그 학습 목표를 잘 보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도 사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가 무엇이냐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핵심 개념을 뭐 정확하게 학습했느냐,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융합인데요. 요번 수능 교육과정 개정은 굉장히 통합과 융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이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에 있는 기본적인 근본 원리,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른 과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좀 중시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깊이,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는 사회 문제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느냐 능력도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우리 교육이 비판받아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수능이나 시험을 보고 나면 쓸모없어지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적용 가능한 지식들, 그리고 적용 가능한 능력을 키우는 걸 중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적용을 했다면 자기만의 창의적인 해결력을 가진 인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함으로써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자기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본 다음에 그런 문제들에 적용시켜서 자기만의 해결을 해내는 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충분히 어떻게 평가 방식이 바뀔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뽑는데 오지선다로 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 답을 고르는 인재가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인재를 평가하려면 결국 논서 수령 평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논서 수령 문제 이미 많이 수행평가와 지필에서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많이 될 거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수능도 이런 논서 수령 평가로 가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논서 수령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현재 고1 친구들이 이제 적용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변화가 됐고요. 고교 내신이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기존에는 4%였는데 10%로 늘어났어요. 이걸 보시면 1등급 맞기 좀 편하겠는데? 라는 생각하실 수 있죠. 실제로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문제는 2등급으로 이제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2등급이 기존의 3등급에서 거의 4등급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으로 내려가는 순간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이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복습하고 익히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저희 이제 대학교 다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이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선택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맞는 거, 그리고 목표 수립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나 목표 설정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너 수학 공부해, 너 무슨 과목 공부해 이렇게 주어진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를 정확하게 좀 탐색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좀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점제 특성상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 요즘 느끼는 건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학교를 굉장히 쉽게 빠지더라고요. 물론 우리 학원에서 좀 있겠지만,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서 학원에 일단 출결을 그냥 빠지는 경우가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는 출석과 성실한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한 번 결석을 하면 그날 하루 그냥 결석으로 끝나지만, 이때는 이제 교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하루에도 여러 과목을 듣고 있는데 하루를 만약에 결석을 해버리면 여러 과목 출결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출결 관리 능력, 그리고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다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개편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도 하나 더 놔뒀는데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이제 공통 과목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문과, 이과 이런 거 나눔 없이 문, 이과를 아우르는 인재를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이제 뽑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훈 수령 중심으로 많이 변화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초유 학생들 또한 이 2028년 대입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큰 변화는 논서 수령의 확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통합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합적인 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부에서 일단 제시해준 통합사회 예시문항 하나만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문항인데요. 지도를 보고 일단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문제를 보시면 옛날에는 한국지리면 뭐 한국지리, 세계사면 세계사,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한 부분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지도를 보고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1번과 2번 제시문은 지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 선지는 사회문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특정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분야의 과목의 기본 개념들을 정확히 익혀서 이렇게 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논서 수령, 통합적 사고, 하지만 어휘력이 부족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뻔한 답이지만 정답은 원래 뻔한 거죠. 정답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독서하면 당연히 어휘력 향상에 효과가 있겠죠. 지금 보면 학습 도구가 바꾸는 학생의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보시면 조금 국어 과목이나 이런 독서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습 도구라는 단어를 조금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학습 도구라는 거는 일상 대화에서 쓰는 말랑은 조금 달라요. 교과서에서 이제 쓰는 말, 그리고 시험, 뭐 수행 평가, 그리고 서술형 답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을 쓸 때 이제 보통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뭐뭐를 이렇게 나누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학습 도구로 표현할 때는 구분하다, 분류하다, 태은이 학생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 자, 구분하다, 분류하다, 유형화하다, 범주화하다, 구조화하다. 이런 식의 단어들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나누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교과서 읽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도구어들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도구어, 그리고 개념어, 아까 말씀드린 한자어, 이런 걸 조금 더 공부를 해나가면서 사실 독서를 통해서 이런 걸 배워나가면 결국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 성적이 향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좋은 점은 본인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 계실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할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도 사실 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돼서 재미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를 못하고 싶은 친구는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에 위상이 가지는 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려고 해도 일단 단어도 모르겠고, 글도 모르겠는데, 당연히 의욕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어휘력 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EBS의 문해력 격차라는 책에도 나와 있고, 실제 다큐멘터리에서 진행된 내용이었는데요. 음,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약간 성취도가 부족한 친구들을 모았어요.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모아서 교과서 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학습 도구어들을 학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학습 도구어나 그날 배울 개념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전달을 한 다음에 그걸 익히고 단어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수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성취도가 올라갔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 힌트를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독서가 중요하지만 지금 약간 이제 급한 상황이다 하실 때에는 우리 친구들 이제 교과서 있잖아요. 이제 예비 중1로 올라가는 중등 교과서를 나중에 받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각 출판사별로 이북 같은 거를 올려놨어요. 이미 교과서를. 그래서 그 이북 같은 걸 찾아보시고 이북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는 과목들의 교과서를 조금 읽혀주시면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씩 요약하는 연습 정확하게 그 단어들 모르는 거 좀 체크해서 단어 공부, 학습도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페이지를 요약하는 연습 같은 거 해주시면 사실 겨울방학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EBS 그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습 도구를 이렇게 모아놓기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게시판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 하시면 EBS 그 당신의 문해력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학습 도구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서를 하면 어휘력이 향상된다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독서를 통해서 쌓는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요 글을 한번 잠깐만 보시겠어요? 한 5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한 두세 줄 읽다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뒤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 글은 바로 윷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요,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머리에 정돈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윷놀이라는 걸 알고 있는 순간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바로 알겠죠. 그게 바로 배경 지식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뭔지 알고 이제 듣는 거랑 모르고 읽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해와 기억에는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건데요. 조사 결과로 나온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읽기 능력이 뛰어난 친구보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가 오히려 그 성취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읽기 능력만큼이나 배경 지식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면 약간 독해력이 부족하더라도 본인의 그 배경 지식을 토대로 이해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서를 이제 시키려고 하실 때 하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등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실수인데요. 첫째, 할 거 너무 많다. 독서는 이제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독서 시간 확보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인데요. 요즘 굉장히 많이 또 나오시죠. 남래 교수님의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라는 책에 이제 앞부분에 굉장히 흥미롭게 나오는 이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시거든요. 서울대 글쓰기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서울대 신입생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80% 이상이 중학교 때 책을 읽었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중학교 시절 독서가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가 63%입니다. 물론 슬프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게 확 떨어지긴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현실적으로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게 서울대 친구들이 그 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니까 지금 중학교가 마지막 기회다. 지금까지 중학교 때라도 읽어야 된다. 얘들아, 제발 읽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서울대 학생들도 중학교 때까지는 책 이렇게 열심히 읽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는 실수, 독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가끔 하시는 실수인데요. 독서 수준을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흥미도가 확 떨어지게 되고 하기 싫게 됩니다. 쉽고 재미있는 책, 본인의 실력에 맞는 책을 읽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으로만 습관 만들어주기.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부모님께서도 같이,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물론 같이 읽으면 더 좋겠지만, 같이 어쨌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거실에서도 조금 책을 편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 서점과 도서관에 자주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이제 독서교육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봤는데, 요즘 아이들이 책을 읽는 다른 사람을 볼 기회가 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전에는 지하철만 타도 책 읽는 사람들이 몇몇 보였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타서 책을 읽으면 좀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게끔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서 그런 것도 좀 보고, 본인이 책도 좀 들춰보고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조건은 요 책에서도 사실 요 책에서 제가 참고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서울대 친구들이 책을 읽은 이유. 첫째, 책 말고 할 게 없었다. 그러니까 심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그래도 재밌는 책이 있었다. 그리고 셋째, 여기는 지금 밑에 써져 있지만, 주변에 책이 많았다. 아니면 부모님이 계속 책을 쌓아서 옆에다 놔두셔서 어쨌든 심심할 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일단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들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적이 된다는 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관심이 생겨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관심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리하게 봐주셔야 돼요. 제가 이 설명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의 인터뷰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책을 결국 다들 많이 읽히시는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뭔가 되게 풀어주시는 듯 하면서도 정말 전략가적인 기질이 보이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는 책을 정말 너무 읽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도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걸 왜냐면 강요를 하는 순간 아이들 좀 읽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대신 이제 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바라보시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면 관련된 책을 조금 이런 책도 있더라 정도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읽지 않더라도 제목이라도 보라고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관심사를 조금 더 챙겨주시고 또 어떤 부모님께서는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조금 더 접하기 쉬운 영상 매체에서 시작해서 이제 책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하면 이제 책을 조금 더 쉬운 레벨부터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무가 되면 즐거움이 사라진다. 라는
학원에서 말하기엔 조금 슬픈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좀 자발적으로 해야지만,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고 스스로 이제 들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책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 독서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전체 중등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건 이 파란색 칸에 넣어놨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독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어휘력 보완, 그리고 좋은 책, 양질의 독서, 뭐 필독서를 뭐 필수로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교과 연계 도서라든지 조금 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독서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노력, 그리고 다양한 텍스트들, 그러니까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다양한 분야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를 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정독 습관입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읽는 습관. 속독으로 너무너무 급하게 읽지 않고 한 줄 한 줄 차분하게 읽을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독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독후 활동이 같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이제 요약 추론하며 읽기 이런 걸 써놓은 것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2022학년도 이 교육 개정 안에서 중1한테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읽기, 쓰기, 그리고 문학이나 이런 개념들 이런 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저희 CNA 논술 커리큘럼에서 다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1학년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어려운 내용들이 당연히 독해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교과 연계에서 이제는 역사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역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룬 책들, 전체 맥락을 좀 훑어주는 책들도 좋고요. 그리고 근현대 문학들, 시대별로 어떻게 보면 시대적 배경도 파악하고, 그리고 시대에 쓰였던 단어들 이해하는 능력 기르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런 문화인류학, 경제학 등 교과를 심화하는 독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혼자서 독서하는 친구라면 최소한 그래도 2주에 한 권씩은 읽어 나가면서 독서 습관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은 내신 관리 및 그 연계된 도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진로 탐색과 전략적 독서가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어떤 진로를 이제 찾아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과 함께 그 진로를 조금 더 심화해서 탐구해 나가는 책들을 골라서 읽으면 사실 친구들한테도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듣다 보시면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려움이 더 커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어려움을 CNA가 함께 짊어지고 같이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저희 CNA 학원의 목토이기도 한데요. 한 명이 10권을 읽는 것보다 10명이 한 권을 읽고 이야기하는 게 낫다라는 모토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10권을 읽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읽고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친구들 시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정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보면 생각은 오히려 더 확장되는 거.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쨌든 한 권을 끈기 있게 계속해서 읽어나가게 됩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들이 긴 글 읽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 긴 글이라는 게 A4 용지 한 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문학, 수능 비문학 제시문도 거의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도 읽기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 한 권의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나가는 친구들, 그 한 페이지 글을 두려워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스스로 구조화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당연히 기를 수 있습니다. 전체 글을 읽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당연히 줄거리에 대해서 스스로 요약해보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조화해보고 도식화해보는 거,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긴 글을 읽고 스스로 핵심을 요약하고 할 수 있다? 그 친구와 줄거리가 이미 요약된 걸 그냥 읽고, 그냥 구멍이 이제 뚫려가지고 그냥 그거 채우는 연습만 한 친구들, 당연한 얘기지만 독해 능력에서는, 그리고 정확하게 깊이 읽는 능력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넘어가서
일부만 이제 읽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 맥락을 전체 파악하면서 읽기 때문에 글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 이 사람의 의도는 뭘까?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까지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중학생들 이렇게 바쁜데, 책을 읽을 수 있냐? 하지만 독서 루틴화의 필요성 꼭, 저는 말하고 싶어서 일단 집어넣는데요. 이제 최상위 학생들일수록 남는 시간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뭐 요즘 갓생이라든지 루틴 이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어른들이 이제 보통 하는데 운동이나 신문 읽기를 이제 대여섯 시에 일어나서 이제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새벽에 배치하고 이제 루틴화 시키는 이유는 루틴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까지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자동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독서를 자동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시간을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주말은 독서의 시간, 아니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독서의 시간이다. 라고 딱 정해놓고, 아까 스마트폰 얘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셔야 해요. 언젠 되고 언젠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기 싫은 게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너 이 시간에는 이걸 읽는다. 이렇게 루틴화가 되면 처음에는 이제 조금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당연히 이 시간에는 책을 읽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루틴화 시켜서 스트레스를 조금 감소시킬 필요가 있고요. 물론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책을 읽는 친구들 있으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사실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결국 시켜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이제 오늘 글쓰기 한다 하면 하기 싫어요. 이런 친구들 꽤 있어요.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해냅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쓰기 시작하면 정말 진지하게 써내요. 왜냐하면 그래도 본인한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부이고 필요하다라는 거를 학원에서의 선생님의 설명,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은 해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까지 이제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학원에서 정해진 독서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는 약간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에드워드 대시라고 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동기부여에는 중요하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라는 거 스스로. 그두 번째는 유능감.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 좀 있는데?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관계에서 느끼고 자기가 인정받는다. 그리고 나의 의견이 뭐 공격받지 않는다라는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안타깝지만 학원에서는 자율성을 이제 충족시키긴 쉽지 않죠. 하지만 유능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보면 정말 너 의견 틀렸어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이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친구들이 손드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는 관계성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해냈네? 라는 유능감, 칭찬을 통한 유능감을 통해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독서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NA 수업 이야기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CNA 수업은 이제 한 권의 책을 일주일 동안 읽어서 독서를 하고 양질의 워크북을 이제 풀어 나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정돈해서 와서 통해서 의견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배운 걸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논술, 그리고 선생님과의 1대1 첨삭으로 본인의 아쉬운 점이나 그리고 잘한 점들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첨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22년 교육과정의 목표,
바로 이 밑에 써져 있는 건데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인재 양성, 충분히 이 과정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중등 과정이 다른지, 요거는 거의 대부분 나온 내용이라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중등과정 워크북에서 특히 이제 베스트 컬렉션 논술 예비 중일 과정에서는 내신과 수행평가 다지기라고 해서 내신 형식, 수행평가 형식을 한번 맛보기 형식으로 워크북 뒤에 이제 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번쯤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이 나오고 수행평가가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이제 전체를 읽게 됩니다. 실제로 아마 1월 달에 읽게 되는 뭐 순례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실제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책의 일부만 이제 발췌해서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발췌한 부분만 읽는 친구와 한 권을 다 읽어서 전체 흐름을 아는 친구와 이해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개정된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해서 교과서 다보기, 뭐 소설 다보기, 시 다보기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업그레이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어휘, 그리고 토론, 논술을 매주 매주 쌓아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해나가는 아이들이 그 공부 능력, 그리고 성취감, 이런 걸 통해서 중등을 대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프로그램 안내를 조금 드릴 예정인데요.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대부분은 이제 진행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있는 12월 단편 소설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우리 기존에 혹시 초5 학부모님들께서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중등에 올라가서 한 번 더 세계사를 배우게 되지만 초반에는 이제 세계사 통사에 대해서 한번 다루게 되고 과학, 사회, 그리고 공자의 논어 그리고 명작 문학 작품, 그리고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비 중일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고교 학점제 얘기하면서 진로 탐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진로와 관련된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가진 특징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 뭐 사회 지리, 이렇게 아까 통합사회 과학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책들을 읽었고요. 그리고 홍길동전이나 토끼전 같은 고전 소설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도 반드시 초등 때는 한 번쯤 읽어둬야 되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자어라든지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개념이나 단어들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이제 했었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필이나 시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요번 달 같은 경우는 동백꽃이라든지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뭐 옹키 스패너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국어 교과서에 이제 중등 국어 교과서에 실제로 실리게 되는 단편 소설들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문학 개념이라든지 갈래별 특징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2월 달까지 이제 예비 중일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소설들 바탕으로 현재 사회의 문제점, 사회 문제, 요거 보시면 아까 혹시 잘 들으셨다면 기억나실 텐데요. 2022 교육 과정에서 또 중요시 보는 게 사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자신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적용해서 이걸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더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설들을 읽게 되고 사회과에 관련된 지리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컬렉션 8에서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글들 독해하는 능력 기르게 되고 관련 개념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과학, 뭐, 그리고 문학 작품들, 도덕, 윤리, 통합 사회, 세계 문화, 이렇게 계속해서 읽게 되면서 다양하게 이제 필요한 개념들을 익히고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중등부 지금 중1, 중2, 중3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중1은 방금 보여드렸고 중2나 중3에 보시면 중1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에는 아마 이제 기말고사 후강이 들어갈 텐데요. 저희가 이제 내신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업을 계속 하다가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휴강이 들어가게 되고 그 시간에는 내신 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 교과서별로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그 내신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풀어보고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 같은 걸 복습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2, 중3 기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제일 조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내년부터 이제 중등 커리큘럼의 변경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학년에서 세계사 과정을 조금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 세계사 워크북 제작이 조금 들어갔고, 세계사 이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세계사 도서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리, 철학, 경제, 역사, 이거 통합사회 선택하면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도서들 읽게 되고요. 그리고 개정된 교과서들 실제로 반영을 해서 그 워크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혹시 이제 수업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워크북을 지금 못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간단히 워크북 설명을 하고,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저번 달쯤에 이제 예비 중일 초6 친구들이 했던 토끼전인데요. 대부분의 워크북이 이 형식으로 구성되니까요. 요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토끼전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곡과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돼 있고요.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읽으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읽었는지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스스로 줄거리를 요약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줄거리 요약하는 연습,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질문,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읽기 하게 되고요. 독서록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독서록 작성할 때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할 때 이 앞부분의 배경 부분을 통해서 이 토끼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책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뒤에 있는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 토끼전이 포함되어 있는 우화소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우화소설의 특징이 어떻게 토끼전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엄선된 양질의 지금 배경 지식 자료들을 친구들이 읽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친구 워낙 비문학을 조금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 토끼전 이번에 읽은 지정도서와 관련된 글을 이제 하나씩 읽어보고 요 글에 대해서 독해하는 연습을 한 주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 형식이라고도 사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조금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현재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휘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한자어라든지 그리고 학습 도구어 그리고 개념어들을 조금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어떻게 넣어야지 자연스러운지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도 선생님별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요한 한자 성어까지 암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독해로 넘어가서는 독해에서는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책을 얼마나 잘 읽어왔는지를 조금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이나 사건, 배경을 잘 파악해왔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 왜 이 부분을 잘 모르지? 잘 읽은 줄 알았는데? 이 부분 좀 대충 읽었나? 그러니까 스스로 메타인지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읽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을 재독하게끔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 내용들을 좀 파악하게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루브릭입니다. 루브릭은 이런 논서 수령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로서는 이제 어머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보셨을 때는 글을 대충 보면 이게 뭐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조금은 감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써야 잘 쓴 건지도 잘 모르고 써야 되는 기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옆에 있는 이주 루브릭을 보면서 아, 이런 걸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스스로 평가하는, 그리고 스스로 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나가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루브릭을 통해서 이렇게 논서 수령 평가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읽은 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스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책 내용을 발췌한 부분도 있지만요. 책 내용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우화소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우화소설이 왜 쓰여졌는지 이런 배경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토끼전 소설과 함께 읽음으로써 그걸 좀 적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냥 글자를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이 한 문장을 읽고도, 그러니까 별주부가 이러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얘는 이런 성격인 것 같다라고 추론하는 능력, 연습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결국 토생원이라는 토끼, 그리고 별주부, 용왕이라는 한 인물이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개별 인물이 아니라, 어떤 한 집단을 상징하는 거였구나라고 조금 더 추상적으로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누굴 상징하는 걸까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조금 더 생각해 보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번에서 보시면, 단순히 이제 사실에서 추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생각까지 조금 정리해보는 문제입니다. 이제 나중에 논술 문제가 보통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그 논술형 대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연습까지 됩니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토끼전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서, 단순히 토끼전의 특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끼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판소리계 소설의 이 토끼전에 있는 다양한 이본들을 이해함으로써, 판소리계 소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토론은 이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별주부의 행동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숙제를 해오게 됩니다. 요 부분에서 입장 1과 입장 2로 나뉘어서 친구들은 요걸 다 채우게 되고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입장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다른 입장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 제시문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관련된 내용을 조리 있게 이제 말하는 발표 연습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토론 과정, 입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근거를 말하는 과정, 그리고 상대 팀의 주장과 근거에 의해서 아쉬운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공격 질문을 하는 교차조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연습,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연습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자신한테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박 같은 과정에서는 교차조사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날것에 이제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면 반박에서는 그걸 좀 더 정돈해서 상대 팀의 아쉬운 점, 비판할 점들을 예리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에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팀의 의견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토론 평가표를 통해서도 여기도 루브릭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토론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술 부분인데요. 논술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정도 주제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골라서 이제 주제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논설문 쓰기인데, 중일 과정에서 논설문 쓰기가 기본적인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설문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상징과 교훈 찾기였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이 아까 논서 수령 평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베스트 컬렉션에서는 이제 수행 평가 다지기라고 해서 이 토끼전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수행 평가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수행 평가 다지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대신 이렇게 수행 평가 다지기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신 다지기 문제가 또 나오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내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지선다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본인이 책을 읽었을 때, 아, 내신으로 풀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행평가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모 학교의 수행평가인데요. 지금 보면은 흥부전을 읽고 재구성을 해보세요 라는 수행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저희 토끼전에서 지금 재구성하는 지금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읽고 재구성하는 거 똑같이 이제 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는 지금 시조를 써보는 건데, 비유법 같은 걸 이제 많이 배운 다음에 그 비유를 활용해서 그 조건에 맞는 시조를 써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저번 달에 이미 했습니다. 시조는 아니고 시를 통해서 해봤는데요. 이 조건에 맞춰서 시를 한번 창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은 조건을 반드시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거를 조건에 맞게 풀어내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겨울방학,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목표를 이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세 단계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동그라미까지 쳐서 강조를 세종 1님께서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목표를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이행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행을 하고, 그걸 통한 성취감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사실 학부모님들 굉장히 불안하시겠지만 학부모님들만큼이나 저는 우리 친구들도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3월 달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만큼은 조금 더 설레는 마음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학 기간 동안 자존감을 좀 올려줘야 돼요. 그 자존감을 올리는 것은 결국 내가 뭔가를 해냈다. 나 좀 하는데? 이런 자신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결국 목표 성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부모님들과 이제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일단 소통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찝어주지 마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지금 학교에서 너 좀 어려운 게 뭐니? 어려우면 바로 학원 추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 말하면 내가 진심으로 이거 같이 고민해 줄게라는 태도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점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는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실현될 가능성은 이제 줄어듭니다. 목표 최대 3개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정확히 세워보시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휘를 보완해야겠다 이번 겨울에는 아니면 이번 겨울에는 한 주에 한 권씩 책 한 권 이상을 읽어보자라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조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셔야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성취감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도움을 주신다면 이제는 친구들이 이걸 배워 나가면서 스스로 내 부족한 점은 뭐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 이런 성취감이 있구나. 그리고 쌓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이번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한 번쯤 느끼게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중학교 시작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기억되도록 저희 CNA 논술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방향 그리고 적극적 도움은 드리겠지만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독서할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 아침부터 수업하시느라고. 저도 오늘 아침에 휴가 간 분 때문에 그 초육 이 예비 중일 수업을 오랜만에 했거든요. 네. 교과서 소설 다보기 3주차 수업이었는데, 예전의 교과서랑 다르게 청소년 성장 소설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음, 짧은 작품인데 그 할아버지 장면에서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과서가 참 재밌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한편 학생들은 재밌는 교과서라 하더라도 시험이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치 설명회 할 때 그 영훈국제 중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좀 큰 충격을 학부모님들께 드렸었는데 선택형 문제가 18문항, 객관식은 18문항이었고 서술형은 한 문항이라고 공지가 됐는데 시험 보러 갔더니 서술형 한 문항의 배점이 30점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다 맞아도 70점이고 서술형을 다 맞아야만 이제 100점이 나오는 이런 구조인데 또 문제도 우리 선정도서이기도 합니다만은 카프카 변신이니까 쉬운 책이 아니고 벌레로 변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또 바람직한 가족 관계에 대해 서술하라 이렇게 이제 논술 요구 조건이 서술형으로 나온 거죠. 근데 학생들이 잘 준비를 못했다면 이제 서론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사실 서론 결론 없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르고르의 음, 죽음에 가족들의 책임이 있다 내지는 뭐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10줄 이상을 제한 시간 안에 쓸 수 있었을 거고 또 안타깝게도 맞춤법 하나당 각 0.5점인데 감점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점수가 나온 학생도 뭐 있을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생각보다 서술형을 준비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이는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1, 2, 3에 걸쳐서 책 많이 읽고 또 서술형 직접 많이 써보고 또 첨삭 받으면서 평가받는 이런 수업의 좀 중요성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뭐 초육이 사피엔스 읽기는 좀 어려워요. 중3 정도가 읽는 게 저희는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예비 중일 단계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지리책을 좀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스트 컬렉션 과정에서도 보면은 요번 달에 소설 다보기를 하고 나서 다음 달에는 장편 문학 사회 분야를 다루는 책들하고 더불어서 세계지리 세상과 통하다 이렇게 해서 지리 베이스를 깔고 한국사, 세계사 요 정도를 하고 나서 청균세나 사피엔스 이렇게 읽는 게 독서의 좀 전공법이라는 좀 생각까지 포함해서 학부모님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정도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녹화를 끊었어야 되는데. 예.